작물의 생산성 극대화시킬 수 있는 3대 요소는 뭐냐? 작물의 생산성 높이려면은 흔히들 삼각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품종을 갖다가 선택을 했느냐? 유전적으로 우수해요. 유전적. 아무리 좋은 수량이 많은 품종을 선택을 했더라도 강우량, 온도, 또 수분 이런 것들의 환경, 재배 환경에 알맞아요. 환경.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안 되겠죠. 적당한 습도, 온도. 자, 유전적으로 우수한 품종을 재배 환경이 좋았다 손 치더라도 재배하는 농민이, 재배 농가가 기술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기술. 자, 유전성, 그러니까 좋은 품종, 재배 환경, 재배자 기술 요건이 세 가지가 서로 가장 정당한 정삼각형을 이뤘을 때 수량 지수는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 유전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 4번이 되겠죠. 추파맹류를 가을에 파종하는 이유. 이거는 추파맹류, 가을보리를 만약에 봄에 파종을 해야 되면 이삭이 나오질 않습니다. 잠을 자야 돼. 저온에 감을 해야 돼. 이걸 저온춘화라고 얘기해요. 번화해지죠. 저온춘화. 번화해지죠. 저온. 저온에 잠을 재우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출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추파맹류는 저온에 감호를 해요. 딸기를 재배한다. 본래 자연 상태에서는 4월 말 내지 5월 초가 돼야 딸기가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딸기 런너를 채취해가지고 저온 냉장고에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대관령 고냉지에서 저온에 감흥을 시켜. 그래야 이게 꽂는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온 감흥을 해야 그래야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는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광합성의 가장 유효한 파장은 적색광, 광합성은 600 내지 700, 가장 적합한 것은 670 정도, 670 나노미터 파장에서 가장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굴광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이파리, 풀 이파리, 벼 이파리, 식물의 이파리가 굽어지는 굴광현상, 뿌리가 광을 향하는 현상, 굴광현상인데 그거는 430 내지 480 나노미터 정도에서 굴광현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광합성은 적색광, 그 다음에 굴광현상은 청색광, 그 정도는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종자가 발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온도, 수분, 산소는 종자가 발화하는 데 필요한 3대 필수 요건이지만 여기에 이산화탄소, 이거는 필수한 요건이 아니다. 화학적인 춘화철에서 저온 처리의 대체 효과로 탁월한 화학물질은 지베렐린이라고 해요. 지베렐린, 화학물질. 여기 ABA는 낙엽이든가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가을에 온도가 낮아서 은행나무가 이파리가 떨어집니다. 그건 자연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나무 이파리의 그 측근에 이 이파리 줄기 그 가장자리를 보게 되면 ABA 물질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낙엽을 촉진하는 물질, 또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이 AB. 에데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숙 촉진. 가물, 토마토를 완숙이 덜 익은 바나나를 숙성을 시킬 때 에데폰. 맹아 억제, MH. 마늘이 싹이 나온다. 감자가 싹이 나온다. 싹이 나와버리면 상품성이 떨어지죠. MH를 처리를. 그래서 이와 같은 물질이지만 성숙이라든가 춘화 처리에 이용되는 것은 지베렐린 처리를 해주면 촉진이 됩니다. 씨감자를 고냉지에서
고랭진 대관령에서 생산한 이후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스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중간 매개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진딧물입니다. 우리 뇌염 모기도 뇌염이 바이러스지만은 그걸 모기가 중간을 합니다. 큐렉스라는 모기. 그러듯이 이 바이러스, 감자의 경우도 바이러스 오갈병 그 자체의 병을 옮기는 것은 씨감자에 이와 같은 진딧물에 의해서 옮깁니다. 고냉지 되다 보면 진딧물이 비교적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지대가 낮은 평야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중 토양 입단 형성을 촉진하는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유기물을使用하고 토양 계량제라든가 칼슘, 석회를使用하게 되면 토양 입단화가 촉진이 되지만 잦은 경우는 너무 자주 토양을 뒤엎어 놓게 되면 생성됐던 입단이 파괴가 돼요. 파괴. 그래서 표토 유실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경운. 토양의 색깔이 청해색이 됐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청해상. 이거는 밭 상태에서는 청해상이 되질 않습니다. 논 상태, 담수, 물을 갖다 대주게 되면은 겉 표토층은 태양열을 받고 산소가 공급이 돼서 산화층이 돼서 젓갈색을 낼지 모르지만은 바로 물을 대주게 되면 그 지하에 수십 미터 토양 속에는 청회색, 회색이 됩니다. 이건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논으로 쓰던 것을 밭으로 바꿔주게 되면 밭 상태로 바꿔주는 답전윤환, 바꿔치기. 그러게 되면은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산화 상태가 돼서 청해색이 젓갈색으로 바뀝니다. 토양 입자를 2.5, 이고 용적 밀도가 1.25인 토양의 공급량은, 토양 공급량은 토양과 토양 입자 속에 들어있는 공국 사이사이 중간을 계산한 것은, 자, 1 마이너스 2분의 용적, 1 마이너스 2분의 용적.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비율 곱하기 100%를 하게 되면은, 자, 1 마이너스 입자 2.5분의 1.25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50%가 되겠죠. 강우에 의한 토양의 침식 중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은, 토양이 침식이 돼서 유실이 되는데, 자, 비가 오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다 똑같이 토양이 유실이 똑같은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내렸을 때 이게 단시간에 내린 강우의 강도에 따라서 침식 중 가장 큰 양이 유실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단시간에 내린 강우의 강도 4번이 되겠죠. 논토양에서 탈질작용을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질소의 형태는, 암모니아 대질소는 NH4는 NO3 질산태로 바뀌어야 되는, 여기에 질산 화성균의 작용에 의해서 질산으로 바뀌어야 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늦습니다. 단백대질소, 유기태가 무기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은, 질산태질소를 논토양에 주게 되면은 바로 질산, 거기서 N2 가스가 나와가지고 질소가 공기 중으로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탈질작용. NO2로 바뀌어가지고 N2가 질소 가스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질산태질소. 그래서 안전하게 주려면은 논토양에서는 주로 암모니아태 질소를 주는 것이 정답이고, 밭 상태에서는 질산태 질소를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 비를 주는 방법도 겉토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전층 시비, 전면에 뿌리고 이걸 완전히 토양을 갈아엎었을 때 토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층 시비입니다. 이 같은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 중 용도에 따른 작물의 분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거. 벼보리밀은 식용작물이죠. 우리가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호밀, 순무, 돼지 감자는 사료작물이고, 배, 오이, 장미는 원예작물이고, 옥수수, 녹두, 메밀도 식용작물인데 공예작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공예작물이라는 것은 약용작물,
기호작물, 이런 것들을 당뇨작물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서 공해작물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저희 생산지 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특이산성답, 사력질답, 사력은 모래땅이나 자갈땅을 얘기를 합니다. 퇴화염토 땅, 전부 다 저희 생산지에 해당이 되지만 보통답은 비교적 양호한 논토양에 해당되는 것이 보통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생산지가 아니다. 담수 조건에서, 물을 넣어주는 조건에서 논토양에 존재할 수 있는 양분의 형태가 아닌 것은, 자, NH4, 암모니아 퇴질소, 그 다음에 철, 이가철, 망간, 이런 것은 논토양에서 존재가 되지만 SO4, SO4는 밭토양에서는 SO4 형태로 그대로 존재가 됩니다. SO4가. 유황이죠, 유황, 황. 산화 상태에서는 이대로 발성된 밭에서는 존재가 되지만은 논에서는 이게 S가 어떻게 되냐. H2에서 수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유화가스, 황화가스, 가스로 바뀌어가지고 논토양에서는 벼의 뿌리를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벼뿌리가 본래 붉으적적한 그런 색깔을 띄어야 되는데 그건 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H2S는 S가 많게 되면 붉으적적한 그 색깔 자체가 해갈색으로 뿌리가 바뀌어요. 벼뿌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썩는 뿌리 썩은 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 논토양에서는 이 유황이 바로 H2S로 바뀐다. 그것이 밭토양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1:1 비율의 격자형 점토광물에 해당되는 것은 몬몰릴로나이트, 버미큐라이트 이런 것은 전부 다 2:1 격자형이에요. 규산과 알루미늄이 2:1, 카올리나이트는 1:1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시루떡처럼 이렇게 한 층은 규산, 한 층은 알루미늄 이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비팽창, 속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팽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팽창형 점토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적인 풍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서 토양은 모래의 추성분이 되는 거, 이건 석영입니다. 점토광물이 최종 산물이 석영, 유리 속에 석영이 대부분 많이 들어있는데 가장 안전한 광물이 석영이죠. 그 최종, 그래서 저항력이 가장 강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석영입니다. 습답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하 수위의 표면으로부터 50cm 미만이다. 물이 잠겨 있죠. 유기산이라든가 황화수소, H2S, 유해물질이 생성이 잘 된다. 칼슘 성분의 용해도가 높아서 뿌리가 잘 흡수가 되지만은 질소 흡수를 저해를 한다. 전부 다 맞는 정답이지만은 여기서 산화층에서 F2, Mn3가 이온이 환원돼서 F3, 3가 철, 4가 망간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토양에서 자, 철은 Fe 철이 있고 망간이 있어요. 산화층과 환원층이 있습니다. 산화층에서는 A층이죠. Fe가 철이 3가예요. 3가. 그 다음에 망간은 4가예요. 4가. 이것이 환원층으로 내려가면은 자, 철이 2가로 바뀌고 망간은 3가로 바뀌어요. 3가. 3가. 자, 산화층에서 3가가 환원층에서 2가. 산화층에서 4가 망간이 환원층에서 3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문제에서는 산화층에서 2가 철이 환원층에서 3가로 바뀐다. 거꾸로 D 바꿔놨습니다. 정답은 3번. 유기종자 풍점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유전자 변형 GMO 농산물은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LMO도 써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3번.
우렁이 농법에 의해서 유기재배에서 우렁이 방사하는 목적으로 기대되는 것은, 자, 유기재배에서는 화학 비료, 농약, 제초제 이런 것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어하는 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우렁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우렁이가 잡초를 갉아먹으면서 토양에 잡초를 제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농법은 잡초 방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유기재배 시에 병해충 방제 방법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유기합성농약은 절대 써서는 안 되겠죠. 유기합성농약. 다음 중 멘델의 법칙과 거리가 먼 것은, 멘델은 우성우 법칙, 우열의 법칙이라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F1에서는 3대1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가 됩니다. 우성 3, 열성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 이런 것은 멘델의 유전의 3대 법칙에 해당되지만은 최소 법칙, 이거는 독일의 리비라는 비료학자가 있어요. 비료학자가 발표한 최소 양분율에 해당이 됩니다. 최소의 법칙. 비료를 16대 영양소 중에서 기준치보다도 가장 적게 주는 그 원소, 비료에 따라서 수량이 많이 나느냐 적게 나오냐 좌우가 되는 것이 최소 양분율의 기본 의도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멘델의 법칙과 관계없는 것은 최소의 법칙. 유기농업에서 토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것은 대비를 적절히 투입한다, 윤작을 실시한다, 침식을 예방한다 해당이 되지만은 휴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휴경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둑과 작물을 재배하면 더욱 좋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벼농사에서 이양 재배에 비해서 직파 재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직파 재배는 묘판 모자리를 만들지 않고 직접 종자를 뿌리는 것이, 논밭에 직접 뿌리는 것이 직파 재배예요. 직파 재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답 직파, 마른 논에다 종자를 뿌려서 씨가 벼가 싹시서 나오는 건답 직파. 물론에다가 물을 담은 상태에서 벼 종자를 뿌려서 싹이 나와서 생장을 하는 문원 직파 재배가 있어요. 이와 같은 직파 재배는 문원이 됐든 건답이 됐든 전부 다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직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염류 집적의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시설 비닐하우스 속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토양에 작물이 이용하지 못한 그런 비료 성분,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작물이 뿌리가 침투하는 그 장토층을 갖다가 줄여주는, 넓혀주지 못하는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비닐을 제거를 해줘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의해서 토양 집적된 영양분이 그대로 세척 씻겨 내려가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는 것은 강우를 차단하면 안 되겠죠. 물을 갖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오히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치환성 염기, 교환성 염기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칼륨, K가 칼륨이죠. 칼이라고도 하죠. 칼슘, 석회죠. 마그네슘, 이런 것은 치환성 양이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이거는 오히려 해작용을 해. 다른 거고, 수소, 이 황의 경우도 수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유화수소, H2S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건 양이온, 작물에 도움을 주는 작용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작물 중에서 적산 온도가 가장 높은 작물은, 작물이 발하기부터 생장 동안에 필요한 일평균 온도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 0도씨 이하를 재해놓고 0도씨 이상 그 온도를, 평균 온도를 총합한 것이 적산 온도입니다. 고온성 작물은 높은 적산 온도를 요구를 하죠. 벼는 고온성 작물입니다. 벼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조생종은 3,500, 만생종은 기간이 길어가지고 4,500도 정도의 적산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자의 경우는 1,300에서 3,000. 이것도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담배는 3,200에서 3,600. 그 다음에 메밀은 비교적 낮은 적산 온도를 요구합니다. 메밀. 1,000 내지 1,200. 가끔 이 문제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작물 중 적산 온도가 가장 낮은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정답은 고온 작물은 벼가 되겠죠. 경작 토양 1헥타, 1헥타는 3,000평입니다. 용적 밀도가 1.2일 때 10cm 깊이까지의 작토층 질량은 얼마인가? 자, 1.2 곱하기 10,000. 10아르는 1,000제곱미터고 1헥타는 3,000평이니까 100아르가 되니까 10,000을 곱해주는 겁니다. 상수 10을 곱해줘요. 상수. 거기다 작토층 깊이가 1cm가 아니라 10cm니까 1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20만 킬로, 1,200톤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시설 내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하우스에서 겨울철에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난방기의 열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특히 피복제에 의해서 열 손실이 많습니다. 피복제, 그거를 관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폐기열 중에 손실되는 열 중에 관류열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떻든 난방기의 열 이용 효율을 높이고 관리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대기 중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가스는 질소가 78 내지 79%, 그 다음에 산소가 20 내지 21%, 이산화탄소가 0.03% 해서 정답은 질소죠. 논 상태와 밭 상태를 몇 회씩 돌아가면서 재배하는 것은 답전 윤환재배라고 해요. 답전 윤환재배. 윤작재배는 돌려짓기로 하는 것이 윤작재배고 한 작물만 같은 포장에 계속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교작재배. 교작재배는 뭐냐?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어떤 작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는 2주론 옥수수를 심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2주론 콩을 심어. 또 옥수수 2줄, 콩 2줄.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교대로 심어주는 것이 교호작 재배입니다. 이 모작은 한 작물을 재배하고 그 후작으로 다시 작물을 재배하는 거. 답전윤환은 밭 상태와 논 상태를 번갈아서 교대하는 것이 답전윤환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할 것은 주의작이라는 주의작. 주의작은 이와 같은 논토양이 있어. 논토양에다가 이와 같은 논에다가 벼를 재배하는데 논두렁이 아까워서 논두렁에다 콩을 심어. 논두렁 콩. 그 주의. 이 작물을 갖다가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 토양을 활용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이거를 주의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